자, 뭐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최승호 PD 프로젝트, 예, demanding, 예, persuading and demanding, 예, 오늘 12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꼭지가요. 그죠? 최승호 프로듀서 프로젝트 또는 최승호 persuading and demanding 프로젝트 6월 23일분 그 중에 첫 꼭지가 12번째 꼭지 생존자 진술서 분석입니다. 생존자분들의 진술서 분석입니다. 충격 24명, 폭발 의견 14명. 이거는 이제 그 진술서 내용을 제가 언론사한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천안함 항소심 마지막 재판 때 피고인 최후 진술 때 제가 화면상에 띄워놓고 재판장님께 브리핑을 드렸던 최후 진술 브리핑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을 통해서 알려줬고 언론에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계급과 성명은 싹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당직 중심입니다. 당직 위치 중심으로 했을 때에 쭉 내용에 폭발과 충격, 자, 위에는 당직 위치, 계급, 성명, 직책, 침실, 폭발, 충격, 비고. 비고란에는 대표적인 본인의 견해 하나만 그냥 한 줄만 썼습니다. 예, 그랬을 때에 폭발의 까만 점, 충격의 까만 점, 그거는 이 진술 내용이 폭발에 가까운지 아니면 충격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까만 점을 표시를 했고요. 삼각 표시는 폭발인지 충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폭발인 것 같기도 하고 충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삼각 표시를 했습니다. 또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폭발일 가능성도 있다라든지 아무튼 이거는 확실하게 충격이라고 했거나 확실하게 폭발 소견이라고 했거나 아닌 경우는 전부 삼각 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피고인이라고 해서 저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국방부는 조사 보고서에 폭발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왜곡을 해놨습니다. 예, 폭발 의견, 대부분이 폭발 의견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만 편집을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런 걸 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 약간이라도 폭발 의견이 있다면 삼각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폭발 소견은 폭발에, 충격 소견은 충격에 라고 했을 때에 이제 화면이 두 개입니다만은 첫 번째 화면에 보더라도 충격적이 많지 않습니까? 쭉 폭발 이쪽에 보니까 첫 번째 화면에는 5개지만 충격 쪽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17대 5 첫 페이지. 여기는 주로 이제 당직 사관들 중심입니다. 당직 사관들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대에 당직을 서고 있던 함교, 전투 상황실, 전자정비실, 탄약실, 병기실 등등 당직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느끼기에 잠을 취침 중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직 중심일 경우에는 17대 5로 충격 소견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취침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분들인 경우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10분과 한 15분 해서 전체 다 합치면 폭발 소견이 14명, 충격 소견이 24명, 불확실 30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치별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반파 지점 인근 생존자 폭발음과 충격을 한번 볼게요. 반파 지점. 그렇다면 선체가 반토막 나고 났을 때 전부 갑판의 침실, 그 다음에 벽체가 뜯겨져 나간 중사, 원사 상사의 침실, 그 다음에 전투 상황실. 그러니까 거대한 충격에 의해서 선체가 반토막 나는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 생존자분들의 폭발음과 충격음의 차이는 2대 15입니다.
15분이 충격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5분이. 그러나 폭발 소견은 꽝 하는 폭발음 외부 폭발로 판단된 한 분과 충격음 폭발음 듣지 못했다. 잠수정 폭발음 충격음은 듣지 못했지만 잠수정 어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폭발로 보수적으로 보내줬을 때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5대 2입니다. 15분이 충격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상선과의 충돌로 생각된다.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묵직하게 큰 물체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철판과 철판끼리 부딪히는 소리, 쿵 하는 충격음, 3회 반복, 충격, 외부에서 무언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폭발 아님, 외부 부딪히는 소리, 외부 충격 파공, 폭발 아님, 외부 충격 의한 사고, 상선 같은 것이 부딪힌 것, 충격 소리, 쿵 하는 충격음, 내부 폭발 아니면 외부 충격으로 느껴졌음. 15명이 반파된 지점 주변에 있었던 당직을 쓰고 있거나 그 주변에 벽체가 뜯겨져 갔거나 가장 가까이서 느꼈을 분들은 15대입니다. 예, 그렇게 전부 충격으로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PD수첩에서 다른 진술을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죠, 그거는. 네. 자, 한번 볼까요? 상사 중사분들은 그만큼 배를 오래 타신 분이다. 원사 상사 중사는 함선에서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만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5대 7입니다. 충격 소견은 7분, 폭발 소견은 5분인데 5분의 충격 소견은 충격은 폭발음 듣지 못했지만 잠수정 어뢰가 아닌가 싶다. 폭발로 봤습니다. 제가 분류했습니다. 쾅 하는 폭발은 외부 폭발로 판단됨이라고 한 분, 그 다음에 외부 폭발, 본인 아니고 동기생한테 들어서, 본인이 아니고 외부 폭발 소견이지만 본인 생각은 아닌데 동기생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폭발음으로 생각함. 폭발음, 충격음 듣지 못했으나 어뢰라 생각함. 요렇게 5분이 폭발 소견입니다. 충격 소견은 폭발 아님, 외부 부딪히는 소리, 폭발 아님, 충격, 상선 같은 것이 부딪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은 폭발이 아니고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꽤 구체적으로 상선과 상선이 충돌하는, 철판과 철판이 충돌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묵직한 소리를 들었다. 등등 그렇게 충격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 5분입니다. 불확실 5분 가운데에는 취침하느라 수면 중이라 충격인지 폭발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취침 중이라서 충격인지 폭발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은 원상사실에서 주무시다가 거대한 충격음, 선체가 반파되면서 벽체가 뜯겨나간 방에 주무셨던 분입니다. 어뢰가 터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술도 자느라고 어뢰 충격인지 폭발인지 몰랐다고 하는 진술도 중요한 진술이죠. 360kg TNT 어뢰가 터졌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어저께 보셨죠? 토렌스함 폭발하는 장면. 예. 자, 그 다음에는 하사 수병, 병들. 해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해군이니까 하사와 수병들만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충격 소견이 15명, 폭발음 소견이 6명, 불확실 13분입니다. 네, 충격과 폭발의 소견이 15대 6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가운데 하사와 수병분들이. 네. 그리고요,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요, 생존대원 3, 4회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2010년 3월 27일, 28일, 31일, 4월 2일, 4월 5일. 그 기간 동안에 3 내지 4회에 걸쳐 모두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가족 여러분, 데오코람님 진술서 정보 공개 청구하셨다고 했는데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만약에 확보를 하신다면 PD수첩 진술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원들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 포술장 김광보 대위가 대원들한테 말합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추정하지도 말고
보고 듣고 겪은 사실대로 기술하라고 합니다. 배성모 하사 외에 두 사람이 그런 진술서에 그거를 적어놨습니다. 김강보 대위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대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대단히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그 진술서를 다 봤으니까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전부 다 뽑아서 한 줄로 쫙 요약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 장황하게 그냥 최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면서 많은 내용을 내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줄로만 그게 정리를 딱 핵심적인 걸 했는데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솔직한 진술들이 초기 진술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은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함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좌초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진술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고 다음 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그때는 진술서 작성하기 전입니다. 진술서 작성하기 시작을 하기 전 상황, 오전에 가족분들한테 브리핑할 때 작전관은 분명하게 전대장한테 배가 좌초했다고 보고를 하고, 전대장은 가족분들 앞에서 이 배가 좌초했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네, 브리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유가족분이 항의를 하면서 어디서 좌초했냐고 지도를 뺏어서, 해군 작전 상황도를 뺏어서 가서 들이밀면서 찍어봐라, 어디서 좌초했는지 해서 찍어준 거예요. 여기서 좌초했다고. 작전관이, 항해 당직사관이, 자신이 항해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까지 치고 다 해서, 그러한 내용은 진술서에서 완전히 빠져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 초기 좌초에 브리핑했던 이 부분은 작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든지 뭔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함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진술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또 대표적인 거는 함장이 사고와 관련해서 외부에 발설을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의 대부분의 대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함장 함구령 내린 사실이 없다고 다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함장 스스로 함장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부장을 통해 함구령을 내렸다고 본인 진술서에 인정을 합니다. 부장 역시 그 사실을 인정했고요. 함구령에 관한 대원들의 진술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진술서를 통해서. 예. 함장 본인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고 관련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함구령에 따라서 최초 좌초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브리핑했던 부분이냐, 작전관이 했던 부분. 왜냐하면 작전관이 항해 당직 사관인데 그 브릿지에는 7명이 함께 당직을 서고 있었거든요. 함께. 조타장도 있고요. 조타 중사도 있고요. 그 다음 하사도 있고요. 견시병도 있고 견시하사도 있고요. 조타도 있고 하기 때문에 7명이 함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는 전탐 장교들이 전탐 당직을 서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진술서에서 일체 최초 좌초 부분에 언급이 없는 것은 집단적으로 함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진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내용들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진솔하게 작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존대원 충격이 24, 폭발 14보다 훨씬 우세한데, 승조원들이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 정황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만큼 충격 소견이 많다는 것은, 왜냐면 이것이 폭발에 의한 어떤 에너지인지 아니면 충격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리로 되는 청각적인 것도 있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죠. 귀로 들리는 어떤 어저께도 토렌스함 폭발하는 거 보셨지만 그 정도 폭발되면 이비인후과적 손상이 나온다는 거는 그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 특히 인양 전문가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를 인양했던 전중선 대표님은 전부 고막 다 터져야 되고, 저기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2차 대전 당시의 얘기도 하면서, 그러한 거를 떠나서라도 사람이 느끼는 것은 귀로 또는 몸으로 체감적으로
청각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폭발과 충격 판단에 있어서 24대 14로 압도적으로 충격이 많다는 부분은 국방부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도 왜 그러한 부분들을 왜곡을 했는지 우리는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도 그런 걸 따지질 않으니 어떻게 사실 왜곡했는가 한번 볼까요? 예, 폭발 원인에 있어서 이거는 국방부 조사 보고서 126페이지와 128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생존자들 중 다수가 사고 장소와 NLL과 인접해 있는 경비구역 특성, 정상 항로에서 갑자기 당한 점, 순간적으로 함정이 절단점 등을 고려해 침몰 원인을 어뢰에 의한 폭발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요, 소결론에서는 화염, 불꽃, 물기둥 복격자 및 화상 환자는 없었다. 골절 및 타방사 환자는 발생했다는 점, 생존자 다수가 침몰 원인을 어뢰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뢰의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 효과 현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각한 왜곡이죠. 심각한 사실관계 왜곡입니다. 예, 이거를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결론에 생존 환자 상태 및 시신 검안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환자와 시신의 화상, 파편상, 관통상은 없었다. 시신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외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으며 적으며 정황상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좌우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선체와 부딪혀 발생한 것을 판단되는 골절, 열창, 좌상 등이 관찰되는 등 시신 상태를 고려시 버블 효과에 의한 현상과 일치하였다.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 참 많은데요. 예. 위에 적은 글과 밑에 결론 부분이 너무나 판이해서 참 뭐라고 코멘트하기도 민망합니다. 예. 이렇게 조사 보고서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항해 당직 사관을 썼던 우리 박연수 대위의 3번에 걸친 진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생존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여 실종자 가족들은 저의 상황 설명을 듣기 거부하였음. 박연수 대위가 최초 자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했다는 부분을 본인 진술서에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쾅 하는 큰 소리, 화약 냄새나 타는 냄새 등이 나지 않아 어떤 물체와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었음. 항해 당직사관입니다. 지난번 PD수첩에서 항해 당직사관은 진술을 안 했죠.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의 내용에 반하는 진술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PD수첩은 그걸 취재를 해서 그 부분도 보내줘야지요. 왜 안 합니까? 네. 그래서 토요일 평택항으로 이송된 뒤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황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네. 입항 직후 지통실, 지휘통제실 말합니다. 이동하여 주의사항을 들음. 거기는 전대장하고 그분들이죠. 함대 작전참모, 감찰실장 등 4, 5명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사실적으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라는 내용 등을 들음. 처음 들어보는 큰소리 쾅인지 쿵인지 정확히 표현 어렵지만 화약냄새 화재가 없어 일단 탄약 폭발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 탄약 폭발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 화약 폭발도 아니란 얘기겠죠. 항해 당직 사관의 진술입니다. 4월 5일 진술에는 배가 다시 원상 복구되지 않았고 예,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항해 당직 사관은 이 배를 운항한 사람이거든요.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좌초를 한 당사자란 말이죠. 그래서 지휘 통제실에 갔을 때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해서 가족들한테 그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대장한테도 자초했다고 보고를 했고 전대장이 가족분들한테 자초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제가 자초를 한답니까? 그죠?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이원보 대령이 가족분들한테 설명하니 가족분들이 막 항의를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느냐. 천안함이 거길 왜 가냐고 따져 물었죠. 지도를까지 작전 상황도까지 뺏어들고 어디서 자초했냐고 들이밀었죠. 그분이 해군 작전 상황도를 지금도 본인이 갖고 계십니다. 법정에 나서 그랬습니다. 그 누가 갖고 있냐. 자기가 갖고 있다 그래요. 뺏어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군 소유물이지만 뭐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제가 따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것까지 뺏어들고 자기가 영원히 보관할
소유물로 갖고 있겠습니까? 최초 좌초 별표를 치신 분이에요. 수심이 얼마까지 기록하신 분이에요. 평균 수면 6.4m, 최저 수심 4m. 그까지 거기다가 마킹하고 그날 하루 조석표까지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조석표까지 받아서 적은 분이에요. 그때는 가장 수심이 낮을 타이밍, 그때 사고가 났고 거기서 가장 저수심인 지역을 천안함은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생존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여 실종자 가족분들은 저의 상황 설명을 듣기를 거북하게 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박윤수 대위. 쿵 하는 굉음. 쾅인지 쿵인지 어떤 물체와 부딪혔다는 생각. 항해 당직사관의 진술입니다. PD수첩은 이걸 빼면 안 돼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비행기 조종사 빼고 다른 사람 진술 듣습니까? 함교 당직자들의 진술 내용 볼까요? 함교. 제가 7사람 당직 썼다 그랬죠. 당직사관, 부직사관, 조타사 둘, 갑판병 1사람, 우연견시, 좌연견시. 7사람 가운데 폭발 속에는 1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타사 1명은 화염의 흔적 없고 느낌이 외부, 어뢰나 기뢰. 어뢰나 기뢰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폭발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외의 분들은 삼각표시인데 외부로부터 큰 충격, 수중에서 충격, 폭발 구분하기 어렵다, 뜯겨져 나가는 소리, 충격음으로 쾅, 폭발음으로 쿵, 쾅 소리, 100% 북공격, 100% 개인적 소견은 충격. 좌현 견시 썼던 분은 100% 북한 공격, 그리고 100% 개인적 소견은 충격. 애매하잖아요, 그죠? 북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 소견은 충격.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저는 삼각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삼각 표시를 제외하고 또 2사람은 쾅인지 쿵인지 무언가 부딪혔다는 생각이라는 작종관, 그 다음에 타격이나 충격, 외부 충격으로 느껴짐. 그래서 2사람, 1사람 이런 소견이고요. 그리고 전투상황실 당직자. 전투상황실은 그 바로 밑에서 당직 쓰고 있는 전투상황실에도 당직사관, 부직사관, 전탐사, 전탐사는 레이더 보는, 음탐사는 이 어뢰가 오는지 청취를 하는, 음탐사분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뭔지 모르지만 자신은 당직을 정확하게 썼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당직 잘 썼다. 당직 제대로 안 쓴 거 아니냐? 라고 뭐 검사도 질문도 하고 변호사도 질문하고 했죠. 당직 잘 썼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음탐사의 진술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뭐 이것이 원인이 뭔 것 같다. 그걸 판단할 본인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묻기도 어렵지만 본인도 말도 하지 않지만 본인은 당직을 충실하게 썼고 아무것도 청취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 해군 하사 음탐사의 법정 증언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탐실은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가장 면밀하게 당직 근무를 서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레이더를 보고 있거나 레이더로 어떤 물체가 접근하는 걸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음탐으로 무언가가 어뢰가 오든지 적기에 잠수함이 있든지 등을 삥삥삥 소리를 청취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보통 함교 당직할 때 별일 없으면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러한 계기와 기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그널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얼러트하게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곳인데 레이더, 소나, 음파 탐지, 전파 탐지 등의 관련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에서 이 근무자들의 견해는 어떨까? 삼각 표시를 제외하고 5분이 충격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 소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각표 보면은 폭발음인지 뭔가 판단하지 못하겠음, 인양하면 알 수 있을 것임, 충격과 소리는 외부 충격이고 자료로 볼 때는 어뢰, 그래서 삼각 표시를 줬습니다. 충격과 소리는 외부 충격, 자료로 볼 땐 어뢰. 큰 굉음이라고 해도 전자사는 큰 굉음이라고 했는데 큰 굉음이 뭐 폭발인지 충격인지 삼각 표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쾅 하는 소리
폭발 충격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통신장. 이 통신장은 함장실에서 함장을 이렇게 끌어올린 분이죠. 예, 그 통신장은, 그러니까 함장은 1차 사고, 2차 사고를 겪는 내내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장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뭐 의뢰를 보고했니 뭐 했니 막 PD수첩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항해 당직사가 아닌 작전관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좌초로 보고를 받았겠지요. 왜? 천안함이 속해 있는 예, 전대장 이원보 전대장한테 당직사관이 그렇게 보고했으니 함장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초기에 의뢰라고 보고했는데 군에서 그거를 갖다 누락시켰다는 식으로 PD수첩을 몰아가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어저께 총리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 당직자들은 뭐 제대로 했는데 위에서 상부에서 모든 거를 한 것처럼 그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천안함 사건 전체에 대한 그 당시에 지휘부 이명박 정부의 군 당국자들 그 당시에 합조단도 포함해서 모든 군 수뇌부들이 조작과 거기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진실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초기에 처음부터 왔던 어떤 진실된 보고와 그 내용을 중심에서 정확하게 그걸 해야지 그걸 왜곡해서 위에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심각한 왜곡이다. 네, 조작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 상황실의 당직자들 가운데 충격 소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충격이라는 느낌이 더 강함, 충돌은 왼쪽, 구체적으로 어느 쪽까지 표시를 하고요. 상선과의 충돌로 생각한다. 네. 그 다음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충돌, 묵직하게 큰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 충격, 철판과 철판끼리 부딪혀 생기는 묵직한 소리. 탐사는 그럼 상선과의 충돌로 생각한다면서 함이 잘려나가서 어뢰? 물음표? 딱 찍어놨습니다. 철판과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자, CPO실.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CPO실은 선체가 반파된 곳 바로 옆에 침실이 있고 벽체가 뜯겨나간 곳이거든요. 예, 그곳에 있는 분들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원사, 상사가 거주하기 때문에 군에서 오랫동안 승선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원사 상사분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해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함선을 오래 탄 베테랑 분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CPO실, 원상사 거주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벽면이 완전히 뜯겨나가서 절단면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격이든 폭발이든 그것이 존재했다면 제일 먼저 인체 손상이 크게 발생해야만 할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화염이 확 솟구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은 엄청난 바닷물이 어저께 보셨죠? 물기둥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모든 거 뜯어내는 그게 그냥 방으로 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폭발이 없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뭐 있습니까? 그죠? 자, 한 분 한번 볼까요? 원사분의 의견, 폭발 아님, 외부 부딪히는 소리, 외부 충격, 파공이 뭡니까? 파공이 나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파공이죠. 갑판장, 폭발음은 아니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전탐장, 충격, 상선 같은 것이 부딪힌 것, 충돌음. 내기장, 충격 소리. 자, 폭발 소견으로 볼 수 있는 전자장의 견해는 충격은 폭발음 듣지 못했다. 잠수정 어뢰로 보인. 충격은 폭발음을 듣지 못했는데 잠수정 어뢰로 판단한다. 좀 애매하죠. 그렇지만 폭발 소견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 표시가 두 분이 계신데요. 보수장, 수면 중이라 충격인지 폭발인지 전혀 모르겠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어뢰가 터졌는데 그 옆에서 충격인지 폭발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만큼 중요한 진술이 어디 있습니까? 자느라고 수면 중이라서. 내연장 충격음과 폭발음은 듣기만 하였음. 뭔지 뭐 알 수 없음. 그 삼각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은 4대1로 충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자, 반파 절단면 침실에 계셨던 김수길 전 탐장께서 법정 증언에 나섰습니다. 월해 폭발 지점에 가장 근접한 곳에 있던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생존자가 폭발음, 충격음에 대해 다른 함정과 부딪히는 소리로 알았으며 폭내와 같은 폭발 소리와는 달랐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폭내 실험은 어뢰 실험은 자주 못하지만 군함에서 폭내 실험은 자주 하거든요. 잠수함 잡기 위해서 구축함이든 초계함이든 호위함이든 달리면서 뒤에다가 폭내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 폭내는 어뢰에 비하면 5분의 1 또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화약의 양이. 근데 폭내 소리와는 달랐다고 증언을 하면서 다른 함정과 부딪히는 소리로 알았다고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게 언제냐면은 2014년 10월 27일 법정에 나와서 4년이 지난, 천안함 사고 4년이 지난 201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에 출석을 해서 사고 순간 들었던 소리에 대해 뭐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다. 천안함보다 큰 동급인 함정이거나 동급 함정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쾅, 두 번째 쿵, 두 번째 쾅 할 때도 물체와 배가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다른 함정과 충돌한 경험은 없지만 수중 폭내 실험을 통해 폭발 소리와는 다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PD수첩하고 전탐장 김수길 상사는 안 나오잖아요. 이분 PD수첩하고 인터뷰를 못 하잖아요. 자신이 법정 증언, 그렇게 만약에 반대된 다른 그걸 하면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거짓말이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반파 절단된 김수길 상사 법정 증언의 중요한 부분, 네, 뭐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다. 천안함보다 큰 함정이거나 동급 함정에 부딪힌 줄 알았다. 다른 함정과 충돌한 경험은 없지만 수중 폭내 실험을 통해 폭발 소리와는 달랐다. 라고 상사분께서 반파 지점 가장 가까이에서 사고를 겪었던 대원의 증언을 왜 무시하는 겁니까? 병기장 오성탁 상사님, 이분 증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 순간 폭발음이 들릴 때와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지하 2층 격실에서 업무 보고를 준비 중이었는데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공중에 붕 떴고 정전이 됐다. 정신 차리고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색이었다. 사방에서 출입문 찾으려고 해도 안 보였다. 순간 다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90도로 기울었다. 폭발음 컸고 책상 무너져 문이 안 열렸다. 살겠다는 생각에 손에 잡히는 집게를 모두 치워 15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생각했다. 자, 폭발 이후 화약 냄새가 났었나? 라고 물으니 제가 탄약을 담당하는 병기장이라서 잘 아는데 만약 화약이 있으면 불이 나고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다. 그 순간 화약 냄새는 전혀 안 났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병기장, 천안함에서 병기 화약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하는 가운데 냄새는 기름 냄새가 대부분 다 진술합니다. 기름 냄새.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를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볼까요? 기름 냄새가 나는 메커니즘은 선체가 반파가 되면서 기름 탱크가 터진 거죠. 기름 탱크가 터지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온 액체인 기름이, 오일이 기화되면서 냄새 형태로 대원들 코로 들어갔을 때 기름 냄새가 난다 느끼는 겁니다. 자, 그것과 360kg TNT의 충격파가 빵 터지면서 고체인 화약 가루가 기체로 변화하면서 2만 내지 20만, 국방부 주장에 하면 2만 내지 20만 기압이라는 강력한 그 기압을 따라서 확산되는 기체 두 개 중에 어느 게 먼저 코에 닿겠습니까? 그 엄청난 충격파에 실려온 화약 냄새를 먼저 맡아야지요. 그런데 기름 냄새가 났다?
배가 쪼개지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오일이 액체가 기화되면서 나오는 그 기름 냄새를 맡을 때까지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다? 우리 변기장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탄약을 담당하는 변기장이라서 잘 아는데 만약 화약이 있으면 불이 나고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다. 미국 해군의 미국 병기의 아버지라는 달그린 제독이 처음 어뢰를 맞았던 것을 회고록에다가 뭐라 썼습니까? 기름, 천만에요.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자, 천안함 변기장 오성탁 상사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1번, 지하 2층 격실이라는 곳은 지하 2층? 즉 수면 아래입니다. 수면 아래라는 의미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또는 그 밑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치더라도 그 충격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위치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반파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하 2층 격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충격파와 음파 전달이 가장 명확한 곳에서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함선이 90도로 기울었다. 선체 분리 순간의 굉음의 무게중심 변화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생각했다. 내부적인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다고 생각을 했다. 네 번째, 제가 탄약 담당하는 변기장이라서 잘 아는데 불나고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데 화약 냄새 전혀 안 났다. 제가 탄약을 담당하는 변기장이라서 잘 아는데 얼마나 중요한 진술입니까? 화약 냄새를 맡은 대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존자 상당수는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화약 냄새 맡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정황 가운데 거의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예. 기름 탱크가 손상되기 훨씬 이전에 360kg TNT 터졌다면 기름 냄새보다 화약 냄새가 먼저 진동을 하고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죠. 예. 화약 냄새 맡지 못했다. 폭발이 없었다. 왜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예? 또 특이한 진술이 있습니다. 함선이 기울어진 후 복원되지 않았다. 함선이 기울어지고 복원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함선이 기울어졌을 땐 반파되기 전입니다. 반파가 되기도 전에 기울어진 함선이 복원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선이 아니잖아요. 안에는 화물이 어딘가 이동하는 배가 아니잖아요. 군함 아닙니까? 군함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그대로 붙박입니다. 함포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움직이는 화물이 없어요. 사람 외에는 움직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식기나 숟가락 젓가락이나 움직일까? 그게 군함의 특성입니다. 근데 기울어진 후 복원되지 않았다. 모든 기울어진 것은 반대로 복원되는 것이 선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후 복원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언가의 압력을 받은 것과 함께 부딪혀서 그것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돌을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끼어있는 상태가 되면 복원이 잘 안 되죠. 다시 떨어졌을 때야 복원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그의 진술 가운데 배는 복원력에 의해 복원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술서에 중사분이 배는 복원력에 의해 복원돼야 되는데 복원이 안 되네. 얼마나 중요한 진술입니까? 자신의 진술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충격을 준 물체와 끼어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걸 우리 뱃사람들은요 고래등 올라탔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고래등 올라타면 그냥 그 고래등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배가 갈 수밖에 없죠. 충돌로 인해서 일순간 하나의 덩어리가 된 현상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또 특이한 진술 가운데 취침 중이라 듣지 못했다. 바로 옆에서 어뢰 같은 벽이 뜯겨져 나가는데 취침 중이라서 듣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폭발이냐 충격이냐 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뢰가 터졌는데 주무시느라고 못 들었다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이한 진술 가운데 철판과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상선과의 충돌로 생각했다. 동급의 상선 같은 것이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다. 전탐장이요. 상선과의 충돌로 생각했다. 전투정보실. 충돌, 묵직하게 큰 물체와 부딪히는 소리. 전탐병. 충격, 철판과 철판이 부딪혀서 생기는 묵직한 소리. 통신병. 폭발음 아님, 외부에서 배를 충격한 느낌. 조리병. 철판과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통기병. 폭발 아니다. 원사분. 폭발 아님. 갑판장. 또 특이한 진술이 있습니다. 레이더 상에 어떠한 접촉물도 없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가 쿵 받았는데 전탐 선임 하사가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레이더 상에 뭐가 잡히는지. 안 잡혔다는 거죠. 사고 순간 큰 충격이 발생했고 직감적으로 외부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레이더 상에도 어떠한 접촉물도 없기에 궁금증이 많았다. 물속에 있으니 레이더에 안 잡히지요. 물속에 있으니까. 외부 충격을 느꼈다는 것은 무언가의 충돌이죠. 그런데 충돌한 선박이 사전이든 사후든 사전에도 당직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도 레이더에 안 나왔고 사후에도 레이더 안 나왔다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궁금한 의문 속에는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하였을 경우 충분히 설명되는 정황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존자의 증언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작년 2010년 7월 30일 제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제가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지금 3일째 지금 하면서 12번째 지금 꼭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두 합쳐서 20개 꼭지입니다. 이 20개 꼭지를 작년에 1시간 만에 브리핑했습니다. 지금 오늘 1시간 했는데도 한 꼭지밖에 못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20개 꼭지를 정확하게 60분 만에 시계 앞에다 딱 놓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막 그냥 떠들었습니다. 제가. 재판장님, 판사님 두 분 앞에. 그 두 분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재판장님. 그래서 제가 진술서 전량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공표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재판정에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을 부연된 설명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PD수첩의 진술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정보 공개 청구해 주십시오. 국방부에다가 진술서 좀 공개해봐라. PD수첩에서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예? 오늘 우리 가족분 진술서 정보 공개 청구하셨다 그랬지요. 데오코람님 고맙습니다. 우리 데오코람님이 저와 함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일원이십니다. 우리 다른 가족분들 쉽습니다. 정보 공개, 정보 포탈 검색해 보십시오. 그 몇 가지만 똑똑똑똑 치면 그냥 국방부로 날아가고 어디로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국방장관한테 물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거 하나만 딱 물어보십시오. 사실이 있다 없다 대답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참 웃긴 얘기고요.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형법 제 22조에 해당하는 거짓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달한 잘못에 의해서 군형법상 중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머슴이니까. 어저께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왜 국무총리가 거기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우리의 머슴이니까. 그 머슴들한테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